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이슈 점검과 함께 실시간 리딩까지 만나볼 수 있는 해외 선물 신세계,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신세계는 무엇보다도 매매를 하시면서 또는 시장 분석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참여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의견과 고민 상담도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신세계 2부에서도 다양한 의견 말씀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북두지성 마스터님과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지금 11시가 지나간 시간이죠.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S&P 500 지수 봅니다. 2,569포인트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6,121.50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자, 반대로 유로 FX는 오늘 빠지는 흐름이죠. 1.1815달러 거래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1,282.7달러, 그리고 크루드 오일 역시나 51.3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더욱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부터 먼저 차트 봅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여지기에도 0.36%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9%네요. 2,568.50포인트. 오늘도 역시나 어제장에 이어서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뉴스이죠? 네, 계속해서 실적과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먼저 미국 세제 개혁안에 따른 기대감에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 상원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예산 결의안이 가결됐다. 역시나 세제 개혁안 추진이 탄력적으로 붙고 있다,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지수는 계속적으로 세제 개혁안이 탄력을 받고 있고 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S&P 지수와 500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에서도 이런 재료들을 흡수한 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세제 개혁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세제 개혁안 같은 경우는 해설위원님, 네. 이 세제 개혁안이 언제까지 이 지수를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시장이 지금 반응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쉽게 반응하기 쉽진 않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많이 이미 반영돼 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다만 세제 개혁안이 이제 아무 저항 없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네. 조금 더 기대치를 높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시장 장악력이 좀 의회까지 장악력이 좀 나쁘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제 스무스하게 통과되면 그럴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스무스하게 잘 통과될 것이냐라는 이제 네네. 이슈가 좀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제 예상보다는 좀 순항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수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사실 이 고점 높여가는 이 지수의 흐름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급등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런 네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슈와 함께 실적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같이 그런 부분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수 흐름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이 기세를 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이 체제 개편안이 통과해서 완전 초급등이 나오는 그런 예상은 좀 안 하시는 게 참 좋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기대치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요. 반대로 세제 개편안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되거나 잡음이 많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급락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이 되면 그게 왜 시장을 올리는 거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세제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법인세를 내리는 거거든요. 법인세를 내리면 이익이 난 기업들 자체가 세금을 덜 내는 겁니다. 덜 내죠. 덜 내면 그만큼 EPS, 주당 EPS가 올라가요. 올라가죠. 예,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게 기본적 되고. 가치가 네.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펀드 그 가치 올라가기 때문에 목표주가를 높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실적 시즌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세제 개편안이 어느 정도 수준이 통과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근데 만약 안 된다면은 그동안 기대감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제 개편에 따른 그런 통과 그 절차, 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뭐 무난하게 이대로 잘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의회와의 갈등도 없고 뭐 예상보다는 좀 원만한 상태 안에서 이 정부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일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지수 상승 흐름은 뭐 유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 좀 잡음이 많이 들린다거나 뭐 통과는 됐지만 잡음이 많이 들린다면은 그것보다는 좀 약한 효과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실적 시즌과 함께 맞물린 만큼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법인세율이 당연히 인하되면은 기업들 안에서는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같이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이제 지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황을 알아봤다면요. 또 그 안에서 매매 포인트와 전략을 궁금하실 거예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모두 좀 크게 빠져서 아마도 어제장에 매도를 물리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님, 네, 지수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유효할까요? 일단은 어제 오후장이죠. 오후장에서 나스닥과 저는 항생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생도 굉장하게 하방으로 음봉으로 강하게 어제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같은 지수 흐름이니까요. 네. 이제 글로벌 증시는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고 어제 그리고 중국 지표에 대해서도 또 좀 부진이 있어가지고 항생의 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메인장 들어서면서 S&P와 다우존스는 다 회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뉴스 이벤트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또 갱신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자세하게 오늘 장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면 또 실상은 계속적으로 뭐 강하게 입부장에 올라간 게 아니고 오후장에서 갑자기 하락세로 좀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지수인데 기술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이제 기업들이 대형주들이 하락세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2% 정도로 하락세로 나오면서 메인장 이후에는 나스닥은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스닥 오늘 움직임 보면은 오늘 오전장에서 10시 반에 강하게 양봉으로 나오면서 결국엔 다 회복한 모습으로 맞아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매수로 이제 매수 세력이 좀 강해서 상방세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그 상승 랠리에 대해서는 저점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을 가지고 저항대를 구별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매매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수로 진입하되 진입 자리를 잡으려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있는 이제 어제 전고점이었죠. 61 32.75로 보이는데 여기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지금 물려 있는 구간이죠. 지금 보시면 그 아래 구간에서 오늘장에 대해서 오늘 오전장에 대해서 고점으로 찍었던 네. 61 27.50 라인대를 물려 있으면서 여기서 돌파를 하면은 그때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좀 눌리는 자리 하방세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61 04.75 정도까지 좀 떨어졌을 때 눌림 받았을 때 그때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10시 반 이후에 제가 지금 주황색 선으로
수직선을 좀 그어졌죠. 네네. 이 이유가 이제 10시 반 움직임인데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지금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어제장과 오늘장의 이유 복귀도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 가능 가격대도 설명을 도와드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매매 포인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망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가격대죠. 6,100 4.75포인트 눌림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고 네네 말씀하시죠. 예, 나스닥으로 지금 나스닥을 따로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은 대응하는데 나스닥 오늘 움직임이 워낙 지금 11시가 넘었는데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굳이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골드나 오일로 골드 오일 그리고 유로까지 보면서 골드 유로 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그거는 저항대 근처에서 방향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련해서 진입자가 나오면 제가 바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글쎄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략적인 관망세가 좀 기다리면서 다른 종목으로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는 흐름으로 대체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해서 지금 뭐 현재 흐름과 앞으로의 매수 관점과 가격대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 일단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매매 포인트 좀 좋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이후에 또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저희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는 신세계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북두지성 마스터님이 좋은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왜냐면 어제 장에서 나스닥이 좀 밀렸던 부분을 좀 얘기 드리자면 1% 넘게 빠졌었어요. 이제 애플량이 좀 크거든요. 애플의 영향. 지금 수요 부진, 아이폰 8에 대한 수요 부진 그리고 생산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이 좀 급락한 경우가 급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는 다우도 애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밀려줬는데 트래블러스가 코실적을 발표하면서 그걸 좀 상승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 애플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반등을 할 때도 좀 훨씬 약하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부티선 마스터님이 좀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네. 어제장의 하락, 정말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등 다 했어.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어제 궁금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1% 넘게 빠지고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침장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이내 회복하고 있는 흐름 안에서 또 포인트 잡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에 대한 이모저모를 또 짚어봤어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 안에서도 최근에 가장 핫한 감자가 있습니다. 바로 연준 의장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서도 일부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기조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궁금하실 텐데, 오늘 2부에서 그 연준 의원들의 한 명 한 명 또 성격과 성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 의장 후보가 이제 5명으로 압축이 됐다. 자, 11월 3일 전까지는 발표할 뜻이라고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11월 3일이 이제 아시아 순방입니다. 이 전에 발표를 하고 당연히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안에 5명의 후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유력 후보로 다시 한번 부상이 됐다. 파월이 다시 올라오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또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쪽 기사네요. 파월 차기 의장으로 선임될 확률이 45%다. 자, 이러는데 자, 이들에 있어서 또 각 의견이 남겨준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저희 CNBC 쪽에서 나온 그런 자료인데요. 미국 CNBC입니다. 자, 지금 3명의 후보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맨 첫 번째는 옐런 의장이고요. 두 번째는 파웰이고요. 세 번째는 테일러입니다. 자, 근데 지금 막대 그래프가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요. 그거 알겠네요. 빨간색은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월가가 원하는 됐으면 후보고요. 좋겠다는 사람. 네. 파란색은 딱 보니까 트럼프네요. 맞아요. 트럼프의 의중. 맞습니다. 트럼프의 의중.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의중으로 제가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건 아니고 트럼프가 네. 선택할 것 같은 걸 설문조사한 것 같고 네. 빨간색은 이제 월가나 이런 데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네.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에 설문조사한 것 같네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맞습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 좀 뽑혔으면 좋겠던 사람, 좋겠다는 사람, 그 빨간색 막대 그래프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투표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옐런 의장이 빨간색이 깁니다. 네. 네, 길고요. 시장에서 정말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네. 지금 정책 기조를 네.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인 선택이고요. 네.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옐런 의장이 이제 완전 비둘기파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옐런 의장이 하는 게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는 돈잔치하기 제일 좋다. 예, 돈잔치를 위해서는 옐런 의장이 계속 버텨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해설위원님이 일부에서부터 예고를 해주셨잖아요. 네. 자, 지금 3명만 지금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속보에 5명이 유력하다라는 사실은 건데, 이제 네. 면접 보는 사람이 6명입니다. 아, 그렇죠. 6명인데 한 명은 네. 거의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예, 가능성 없는 분 제가 아까 일부에 약간 좀 언급 네. 좀 했는데 네. 그분은 빼고 보면 5분이죠, 사실상. 예, 사실상 그분 빼고 보면 5분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후보자입니다. 후보자인데 제가 이 보면 숫자가 써져 있잖아요. 이 숫자는 일단 제외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맨 위에 있는 분이 지금 이제 설문을 했을 때 가장 유력한 분이 네. 맨 위고요. 그 다음에 맨 밑이 가능성 없는 사람이 맨 밑입니다. 일단 사진의 위치가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람 가장 위죠. 첫 번째 네.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빨간색 숫자는 도대체 뭐냐? 아. 이 빨간 숫자는 네. 가장 비둘기인 사람이 빨간색이고요. 1이죠. 숫자가 1이고 가장 숫자가 큰 사람이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숫자가 아주 높을수록 매파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다나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제니 옐런 말씀하시는 거죠? 다나 옐런 네네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장 비둘기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현재 가장 가능성 비둘기. 네. 설문 가능성으로는 2위 정도 돼요. 2위 정도. 네. 2위 정도 되는데 가장 비둘기파라고 느껴진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트럼프하고는 맞진 않아요. 근데 트럼프하고 왜 안 맞지? 오히려 정책적으로 맞지 않나?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니 옐런 의장이 사실상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 때 계속 좋은 정책을,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되려면은 네.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공격한 거죠. 근데 자기가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사실상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네. 근데 유리했는데 이미 한 말이 있으니 이미 뱉어놓은 게 너무 많아서 친한 척 할 수 예. 없고 바로. 예, 기분 많이 네네. 나빴을 텐데. 아, 네네. 그리고 뱉어놓은 것도 있고 또 자기 전 행정부에서 뽑은 사람을 연임시킨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 우중에는 좀 빠져 있다. 아.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다만 꼭 무조건 전임 행정부에서 임명한 분을 그대로 가만두지 않고 바꾸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네. 벤 버냉키 의장도 연임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의 일관성,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여주려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연임하는 게 사실 맞아요. 네, 맞는데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아니죠.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2라고 써진 사람이 이제 덜 비둘기파적. 네. 그러니까 덜 비둘기파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롬 파웰과 닐 카시칼인데 네. 제롬 파웰과 닐 카시칼이죠. 닐 카시칼이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많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옐런 의장보다 더 비둘기파적일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정체성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 제롬 파웰 같은 경우는 문호신 재무장관이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 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 네. 이 재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장관과 통화정책 담당하고 있는 제롬 파웰이 서로 정책 공조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원하는
예, 그런 사람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 이제 이분이 공동 2위니까 이제 이 다음이 4위. 그러니까 비둘기적으로는 4위 정도, 예, 4위 정도 보시면 되는데, 게리콘을 들 수 있는데, 이 게리콘 같은 경우는 근데 크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 자체가 사실상 높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미 후보에서도 여러 번 이미 제외된 적이 많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예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러니까 이분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차라리 제롬파일 선택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게리콘 같은 경우는 되지 않을까 좀 높고 그 다음에 케빈 허쉬가 이제 5위죠. 이제 약간 매파적인 겁니다. 근데 사실상 케빈 허쉬는 중립입니다. 완전 중립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워낙에 비둘기적이기 때문에 완전 중립도 매파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케빈 허쉬 같은 경우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매파로 약간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가장 시장에서 이분 되면 재앙이다. 라고 누구죠?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네. 바로 존 테일러 교수인데요. 아, 테일러. 네, 스탠포드 네. 대학 교수님이신데, 네. 이분 되면 거의 시장에서 재앙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테일러가 지금 6이죠, 6. 네, 가장 네. 매파적인 네. 거죠. 가장 매파적인데 이분이 그럼 왜 재앙이냐? 네. 아마 이분 되면 아마 금융시장에서 아마 죽으려고 막 난리칠 거예요. 막. 그래요? 이 죽는 소리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존 테일러 이분이 교수님이신데 네. 이제 어떤 걸 만들었냐면 테일러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테일러 준칙이라고. 많이 들어본 것도 같아요. 네. 왜냐면 테일러 뭐 이렇게 네. 나오는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분입니다. 그게 바로 그분이에요. 이분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이분 맞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네네. 분인데 살아있는 전설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테일러 준칙이라 그래서 금리, 그러니까 명목 금리를 정할 때 공식을 만들었어요. 네, 공식을 인플레이션과 네. 그다음 경제 GDP 성장률을 연계한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분 공식대로 하자면 지금 적정 금리는 약 2% 이상 높아야 돼요. 아, 여기서 더 높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강경한 금리인상을 대파예요. 빠르게 금리인상을 네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좀 충격이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인기 투표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자료화면 나갔을 때 네. 인기 투표에서는 테일러가? 테일러 교수님이 3위 정도 했었죠. 네네,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봤을 때 이 시장에서 기준금리 자체가 상당히 낮다라고 인식해서 이 시장이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왔냐고 보시면 금리 기준금리를 빠르게 못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2008년에 급락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존 테일러 교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위로, 그러니까 인기 투표에서 3위, 그리고 가장 매파적인 후보로는 가장 높은 후보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닐 카시카리는 빼고 얘기하면 이제 5명인 거죠. 5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제롬 파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네요.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짝짝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좀, 네. 철학이 좀 비슷해져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아니, 그런데 개인적 수견이긴 하시지만 이렇게 그런 통계 자료와 그리고 각 인물들 간의 좀 관계도를 보니까 좀 답이 나오는 것도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 네. 개인적 소견하고 뒤에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낀 바람은 네. 제롬 파웰이 아니에요. 그럼 제 뭔가요? 개인적인 존 테일러입니다. 저는 네. 매파 성향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관장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행정부가 그걸 좌지우지하면 안 되거든요. 독립기구해야 됩니다. 확실히 독립기구해야 되고 제롬 파웰이 됐을 경우 과연 독립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맞춰서 뭔가 정책을 계속 그렇게 짜내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 시장이 나중에 그런 게 실패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바람은 존 테일러 교수인데 아마 시장의 인기로 봤을 때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제롬 파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롬 파웰이 된다면 시장은 분명히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앨런 원장은 무조건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하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단기간에 달러 인덱스는 좀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올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죠. 예, 제롬파웰에 대할 가능성이 시나리오를 좀 얘기 드리는 거고요. 앨런 회장이 만약에 연임을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달러에서 단기간에 급등하기 좀 쉽지 않고 앨런 회장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뒤로 더 미룰 가능성도 조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좀 제쳐두고 존 테일러 교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아마 단기간에 지수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채 금리는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에 대비해서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로가 하락하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골드 급락하고요. 그런 네.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수가 폭락하는 걸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할지 그게 문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연준 회장 후보 5명, 그리고 뭐 원래는 6명입니다. 6명에 대한 각 후보들 간의 좀 성향과 특징을 알아봤는데, 앞서서 6명의 그 숫자 있잖아요. 숫자가 더해질수록 이 매파적인 성향도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인 그 옐런 회장에 대한 부분은 완전한 비둘기파적인 그런 성향으로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3명의 후보로 좀 압축되어 있는 가운데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옐런 회장과 그리고 파웰 후보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매파적인 후보인 테일러까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2명에 대해서 만약에 선임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 파급력 그리고 테일러가 됐을 때의 파급력까지 좀 나눠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연준 후보 5명 정말 꼼꼼하게 짚어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정말 빠르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도 정말 빠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 회장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쳐 봤고요. 계속해서 속보 의견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들려드리도록 하죠. 미국의 9월 기존주택 판매가 예상 밖 증가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기존 주택 판매입니다. 예상 밖 증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 다음 속보도 알려드리죠. 9월 기존주택 판매가 0.7%로 상승을 하면서 허리케인 충격에서 회복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0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시세가 변했을지 시세 한번 살펴보시죠. 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2,568포인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0.27%의 강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상승분 지켜내가고 있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볼까요? 어제짝에 이 시각에는 1% 넘는 하락을 보여줬던 나스닥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6,115.2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S&P, 유로FX도 보도록 하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는 1.1827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거래를 대비해서 0.49% 빠진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마지막으로 볼게요. 골드는 1284.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지금 뭐 이렇게 중간 시세 또 살펴봤고요.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재고가 뭐 예상치보다 더욱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빠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자, 계속해서 속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라크가 크루드군을 쫓아내고 유전지대 키르쿠크를 장악했다라는 이슈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 크루드 오일 현재 시세를 보시면 상승으로 전해됐고요. 상당히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밑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저희 12월물로 보고 있어요. 자, 12월물로 보고 있는데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51.66달러. 51달러 중반대 가격을 빠르게 넘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이슈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 좀 따지고 보면 저희가 지도를 좀 펼쳐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맞아요. 지도로 보여드렸는데 그걸 봤을 때는 키르쿠크 지역이 이제 조금 크루드 자치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중에는 조금 남쪽에 있거든요. 가장, 그러니까 최전선이죠. 그러니까 크루드와 이라크군의 가장 최전선지대입니다. 최전선지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이라크 같은 경우가 먼저 이제 키르쿠크 장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이제 추가적으로 장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저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뭐 논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군사력, 전투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라크군이 그 IS하고 싸울 때 이라크군이 IS한테 밀렸어요. 반면에 IS를 몰아낸 군은 쿠르드거든요.
크루드 민병대. 그래요? 크루드 민병대 잘 쏴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전격적으로 상당히 큰 교전이 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큰 교전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후퇴하고 뭐 점령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거를 크루드를 좀 지원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장기적으로 좀 이용해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 좀 이게 장기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키르쿠크 지역 장악에서 크루드가 빠르게 진압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이슈를 좀 주면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조금 올라가고 있지 않나.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이게 네. 기본적으로 공급량 때문에라도 사실상 밀려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지정학 이슈가 좀 붉어지면서 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네. 자, 역시나 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워낙 해설위원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자, 이런 이슈들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더욱더 장기전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자,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51.68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좀 시세가 변화되는데, 마스터님 지금 가격대 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매 포인트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좀 안 그래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제가 유로와 오일을 좀 같이 좀 잡아드릴게요. 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51점 아까 전에 39달러를 돌파하면 매수 세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업을 들었었는데 역시나 좀 강하게 좀 저항대 돌파하면서 매수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진입자리 같은 경우에는 51.53에서요. 51.53에서 5일 매수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손절 효과는 17개로 리스크 관리는 17개로 잡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차 청사는 63 정도에서 한 10틱 정도로 좀 짧게 보고요. 네. 2차 청사는 73 정도로 10틱씩 2차 청산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입 가격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주시겠어요? 네, 진입 자리는 51.53에서 매수로 네. 들어가고요. 네. 리스크 관리는 17이죠. 네. 17로에서 46이죠. 36이죠. 36. 네. 예. 51.36까지 버텨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면은 51.63에서 1차 청산, 2차 청산은 51.73에다가 걸어두고 5일 매수 진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이 거의 체결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체결되고 나서 네. 제가 웬만하면은 두 종목을 한꺼번에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체결되는 거 먼저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5일이 지금 좀 눌리는 받는 그러네. 모습을 보이기 5, 때문에 6까지 내려왔죠. 네네. 유로를 대응하기보다는 일단은 5일 현재 네. 반등받으면서 좀 다시 한번 올라오면은 그때 네. 유로 진입 자리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시 가격대가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매매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51.53달러에서 매수 포지션 대기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이제 매수 쪽으로 갔으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더욱더 눌렸을 가격대를 잡아드렸는데 51.36달러고요. 그리고 1차 청산은 51.63달러, 2차 청산 자리는 51.73달러까지 위쪽으로의 매수 포지션 잡아주셨습니다. 자, 지금 51.60까지 지금 또 보합권까지 빠르게 좀 잡아가고 있는데. 보시면 네.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좀 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 네. 저 신세계에서 한 3주 전에 제가 3, 4주 전에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라크와 쿠르드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변수다.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제 유가가 좀 밀려야 맞는데 네. 이 부분이 만약에 부각이 되면 상당히 유가는 급등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러시아 같은 경우가 크루드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러시아 국영 기업이 지금 크루드 자치정부와 함께 이라크 내에 있는 크루드 자치정부와 함께 지금 원유 유전 개발 사업에 같이 하기로 지금 막 그래요? 지금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는 네. 크루드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루드가 뭔가 여기서 뭔가 좀 오래 버텨서 좀 시끄럽게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비오펙이니까요. 네, 비오펙인데 네. 유가가 올라야 러시아는 내년 푸틴 대통령이 연임 가능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IS가 이제 시리아의 라카라는 지역을 현재 점령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지금 라카를 탈환을 성공했습니다. 시리아에서 IS를 완전 쫓아냈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인데 그 선언을 하자마자 쿠르드 민병대가 여기서 자치를 선언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시리아 쪽은 이제 석유가 유전지대가 있는 그런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좀 시끄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가 또 시리아 쪽에서 고민이 빠져요.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 정부를 현재 러시아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자치도 러시아가 또 지원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양쪽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시리아에서 좀 애매해진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연관지어서 좀 국제정세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시향적으로 생각해보고 가격대 같은 경우는 우리 부티스 마스터님이 잡아준 가격대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얽히설키 이렇게 되어 있는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정말 시황적인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신세계를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이라면은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완벽 마스터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지금 가격대가 잠시 조금 올라갔다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서 북두칠성 마스터님의 같은 경우에는 51.53달러죠. 53달러 부근에서 매수 관점으로 매매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뭐 아래쪽으로의 손절 라인도 잡아드렸거든요. 손절은 17틱 전달 도와드렸고요. 위쪽으로도 가격대 1차 청산 63달러, 2차는 73달러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지금 매매 포인트, 가격대도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 이외에도 어떤 종목군에서 또 변동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채 같은 부분이라든지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눌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국채 같은 경우에는요, 124-27선에서 여전히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 골드 역시 1284.8달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슈 시간에 지켜본 옌 같은 경우도요, 884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안전자산 오늘 거의 많이 빠지네요. 그리고 뭐 일부 때와 같은 기조 이어가고 있고요. 유로 FX 역시 1.18280달러죠.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뉴욕 쪽에서는 실시간으로 속보는 각 기업들의 실적과 그에 따른 평가가 외신에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GE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속보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새 CU 구조 개혁 비용 증가로 인해서 3분기 순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으로 GE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그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가장 메인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G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G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그 안에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에 대해서는 달러 인덱스 기본으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통화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유로 알아봤다면은 요새 최근에 관심 많이 받았던 파운드화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자, 파운드화에 대해서 속보도 들려오고 있는데 지표 부진과 정치 불확실성에 하락하고 있다라는 속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운드화도 현재 흐름 보시죠. 자, 어제장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1.321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0.29% 상승세예요. 이전에 고점에서 흘러내린 이후 1.3300달러 선에서 조금 반등한 이후에 다시 돌리고 있는 가격대인데 자, 먼저 해설위원님. 네. 유로와 그리고 파운드 같은 동조화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최근의 분석이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는 약간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게 파운드인데요. 네네. 파운드와 구리가 좀 약간 특징적이긴 한데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오늘 좀 밀려주고 있는데 반대로 파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같이 비슷하게 가다가 오늘 좀 약간 반등하는 그동안 너무 좀 급하게 밀렸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달러 인덱스가 오늘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시죠. 네, 다시 볼까요?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파운드가 지금 오르고 있는 현재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악재들이 나오면서 파운드가 밀렸던 부분이 약간 1달러 가고 지금 다시 좀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같은 경우가 많이 빠지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반영되지 않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로화하고 비슷하게 가긴 할 건데 지금 파운드는 좀 더 밀렸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반응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다. 근데 오늘 하루 좀 흐름이 달러하고 좀 다르게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파운드에서 조금 달러 인덱스만 계속 봤다면 좀 약간 좀 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나. 그렇죠.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네. 파운드 같은 경우는 반등을 좀 확인하고 나서 좀 관망하시는 게 파운드를 바로 달러와 연동해서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약간 오늘 상관관계가 좀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야 된다. 좀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전에는 달러 인덱스와의 이런 상관관계가 뭐 잘 이루어졌다면은 오늘장은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고. 연계상관계입니다. 달러와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파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파운드와 통화, 역시 마스터님께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마스터님, 지금 열심히 또 네네. 종목군을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네, 파운드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파운드 요즘에 흐름이 그래도 좀 좋게 좀 나오고,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점진적으로 좀 고점을 갱신하면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매도 추세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또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좀 처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일에 이제 200T나 이제 600T 기준으로, 전고점을 저항대를 잡아두고, 거기에 대해서 돌파나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적으로 어차피 흐름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매도 흐름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오늘 오후 3시 이후에는 파운드가 좀 상승 움직임으로 1.3107 최저점 건들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야간장에도 점진적으로 매수로 현재 올라오는 모습이지만은 이전에도 그렇게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어제장에서도 최저점 오후 시간대 한번 찍고요. 5시에 찍고 야간장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전고점에 있던 저항대 결국엔 돌파를 못하고 지지받으면서 하방세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0T나 600T 기준으로 전고점에 대한 저항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도로 대응하되 1.3230이나 아니면은 뭐 1.3280 정도 라인에서 차트 움직임 확인하고 진입자리를 매도로 잡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운드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에 대한 포지션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렸네요. 자, 오늘 이렇게 크루드 오일과 파운드까지 점검을 다시 도와드리고 있는데 파운드 못지않게 최근에 구리도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또 구리에 대한 흐름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먼저 어제도 바로 봤죠. 구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꺾인 이후에 3거래 연속 하락을 한 이후 오늘은 반등 이어갑니다. 0.27% 상승세고요. 3.1805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세가 나오면은 함부로 이렇게 뭐 반등이라든지 뭐 영매매를 잘 못하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해설위원님. 지난주에 이제 네. 그런 포인트를 언급을 해드렸었죠. 근데 네네.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제가 이때쯤이었나요? 제가 봤을 때 한 9월 말쯤에. 직전 고점 넘기 전이었어요. 9월 말쯤에 네네. 제가 좀 얘기를 드렸었죠. 다시 구리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는 무조건이라고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직전 고점을 분명히 터치할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직전 고점을 10월 16일 날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했고 돌파를 했는데 그 돌파했을 때 이제 중국에서 조금 3분기 GDP랑 3분기 성장률에 대한 약간 의문이 살짝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표 안 좋으면서 그러면서 꺾였거든요. 그러면서 꺾이게 되면서 고정 투자도 좀 줄인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구리가 경기하고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하고 많이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중국 이슈 때문에 좀 최근에 좀 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약간 반등이 나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칠레는 이제 구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칠레가 구리 생산이 제일 많기 때문에요. 근데 칠레 국영 구리위원회라고 있어요. 칠레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좀 구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구리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칠레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요? 그러니까 칠레는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중국 수요가 나쁘지 않을 거다.
네. 라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반대로 지금 중국에서는 지표 안 좋아서 수요가 좀 부진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칠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냐면, 공급량을 좀 조절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져요. 가격에 네. 대해서 조금 더 현재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 좀 즐겨보겠다. 네. 근데 공급량을 좀 조절해서 중국 수요 맞춰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당장 수요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 상승 탄력이 조금 좀 미진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네. 완전히 돌파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을 좀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전고점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관망해야 된다. 여기서 이탈하거나 추가적 상승을 보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추가 상승을 보인다 하더라도 구리가 더 이상 못 간다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구리 같은 경우 한 번에 상당히 많은 시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전고점 부분, 그러니까 전고점을 해보면은 이제 바로 지정고점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네. 9월 초를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9월 초 가격대하고 현재 비슷하게 형성돼 있고, 그보다 약간 높은 가격이긴 한데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아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네. 지금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말씀드리는 순간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네, 해설위원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칠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중국 자체에서 고속 투자 줄이고 하겠다는데 칠레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칠레 국영구리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근거라고 하는 게 높은 가격을 좀 유지하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읽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량을 좀 줄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좀 줄이려고 하지 않겠나. 가격대를 좀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제스처로 좀 읽혀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는 정말 섣불리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자리에서 구리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는 다시 약보합권으로 움직이면서 3.1710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리에 대해서 마스터님에게도 여쭤봐야 되겠죠. 최근에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구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매매 전략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로 이제 세력이 좀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 10월 17일부터죠. 그 전에서 새벽장에서 야간장에서 좀 고점을 찍고요. 좀 하락세로 좀 조정을 받는 구간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앞으로 매수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예견을 하면서 대응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네.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보이고요. 그 급등이 시작된 라인이 바로 3.1480 정도로 보입니다. 그 라인대에서 지금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좀 근처로 오고 있는데, 여기 저항대 무너지면 그때는 매도로 진입을 잡으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좋은 구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 두 분의 전략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황적인 측면과 매매 포인트,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복합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구리 매매를 또 생각을 하시고 궁금하셨던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속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여전히 스페인 쪽에서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스페인 여야가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 합의를 했고,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다라는 그런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워낙 스페인 쪽에서 카탈루냐에 대한 그런 정책을 강경하게 잘 좀 대처했다고 많은 분들이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지방선거를 치를 것 같다라는 이 부분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해설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카탈루냐에 현재 있는 자치정부가 현재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이 기득권에 대해서 인정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새로 뽑겠다. 새로 뽑겠다는 것 때문에 말안 반발이 들으면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네, 네. 저는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특히 스페인에서 좀 민감한 이유가 쿠르드 이 중동 지역 때문이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쿠르드가 지금 저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럼 유럽에서는 또 카탈루냐가 이렇게 들고 나오면 상당히 좀 민감하다. 그래서 좀 이제 기선제압하려고 좀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기존의 카탈루냐에서 현재 있는 이제 독립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번에 좀 합의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좀 약간 더 강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칫하면 반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지방선거 다시 치른다고 하면은 네. 분명히 카탈루냐에서 그 스페인 정부가 분명히 카탈루냐에 대해서 약간 선거 개입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분열도 야기할 수 있다. 그럼 좀 더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이런 상황 자체가 유로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 특히 유로화가 바로 그렇네요. 영향을 받을 거니까요. 네네.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일단락되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불씨를 계속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강경한 입장으로 기조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런 또 극단적인 반응, 처세에 대해서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유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반감이 있다가 네네. 반감이 있는데 지방선거 다시 한다고 하면 네. 선거 개입할 거니까 그럼 반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험성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리와 스페인 뉴스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외신 쪽에 오고 있는 속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각국의 통화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 만큼 뉴질랜드 달러에 대해서도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9년 만에 정권 교체에 5개월 내 최저로 추락을 했다라고 뉴질랜드 달러 쪽에서도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통화에서 이런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오랜만에 뉴질랜드 달러 올라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통화 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질랜드 달러는 또 통화 쪽에서 볼 수 있어요. 네네.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많이 밀린 상태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뉴질랜드 달러 같은 하락 추세가 제일 강한 통화입니다, 최근에. 하락세가 네, 제일 강한 통화가 그러네요. 지금. 많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관련한 이슈적으로 봤을 때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이제 양적 축소 관련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정권 교체에 따른 부분 자체가 악재냐 그러면 악재라기보다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되는데 정권 교체가 9년 만에 됐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들이겠죠. 그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뉴질랜드 달러가 좀 밀리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많이 이제 밀리는 부분은 이제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 달러 강한 부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영향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달러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달러 인덱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가장 보면 좋은 투자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전저적 이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는 우리 부투지선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매매 전략 포인트를 잡아주시니까 가장 좋지 않나. 네. 저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여쭤보도록 하죠. 매매 포인트 짚어볼까요? 기술적인 네. 분석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차트 이제 해외 선물 쪽에서는요 전저점에 대해서 돌파를 한 다음에 그 이제 과거의 이력을 참고하고 지지와 저항대를 구별해서 대응을 하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데 저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 하방세로 강하게 밀어주고 있고요. 저점 돌파했을 때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게 200틱으로 현재 보여드리고 있고요. 밑에 봉은 제가 15분 봉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0.7050 라인에서요 계속 이제 좀 물려있는 모습 보였지만 거기도 이탈하면서 하락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이후에는 지금 저점 라인에서 저항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세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등맞는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면은 그때 매도로 저는 좀 대응하는 이런 매매 스타일을 좀 구사를 하고 있는데 네.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추격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바로 추격으로 들어갔다가는 반등 움직임에서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물려 있다가는 또 며칠 동안 오버나잇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당일 전략으로 하시려면은 올라오는 반등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딱 보시면은, 물론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강하게 이제 오늘 정에서 8시장에서 지금 지지받으면서 떨어진 구간이 있죠. 0.7 라인입니다. 0.7 라인. 0.7 라인까지 오면요.
거기에서 바로 매도로 대응하면서 손절효과 뭐 전고점도 좋고요. 아니면 짧게 대응하면서 좀 짧은 수익으로 매도 흐름으로 같이 타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한 매매 전략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질랜드 달러까지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 실시간 리딩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북도지상 마스터님과 김정철 해설위원이 함께 했는데요.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오일을 제가 51.53에다가 네네. 매수로 진입을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서 두 틱 전에 지지받고 올라가 버렸어요. 맞아요. 예, 올라가 버려서 이럴 때는 네. 처음에 진입을 제가 원했던 원칙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과감하게 취소를 하시고요. 현재 이번 주 165틱 수익으로 그냥, 수익 지키는 선에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네. 또 다음 주. 전략비가 상당히 좀 좋은 뷰를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운 게 정말 그 2틱 차이로 걸리지 않고 반등하면서 지금 7273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2차 목표대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주 안에 165틱인가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거의 200틱 채울 뻔했네요. 네네. 아쉽습니다.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오늘 좀 네. 이제 뭐 오일 좀 추가적으로 전 얘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네. 오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아까 이제 일부에서 얘기 드렸는데 이 이슈가 나온 부분이 좀 어떻게 작용할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네. 근데 아주 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리쿠에서 교전이 심하게라는 건 아니거든요. 탱크끼리 잠깐 뭐 교전한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좀 세게 교전할 경우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돌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좀 우리가 네. 뉴스를 좀 많이 참고도 하시고 네. 매매 전략은 이 부투치성 마스터님이 아까 제시했던 뷰가 상당히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 네네.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하시면은 상당히 좀 매매하시는데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라면은 전반적인 시장과 글로벌 뉴스도 빠르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신세계 안에 또 다른 세계사 수업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분 오늘 함께 했는데요.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드립니다.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실시간 전략과 리딩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 신세계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